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사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다 보니까 경제사를 2시간 동안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지금이 이번 시험 범위 마지막 범위인 평화통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사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남북관계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남북관계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부 때부터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때까지의 기본적인 기조 같은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1번 적대적 공생관계로 대립이 지속되다라는 파트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특히 60년대까지 이런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대적 무슨 관계? 공생관계. 서로 적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적대적인 대립관계가 각자의 권력을 연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표현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승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무력 통일을 끝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었고요.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적대적 긴장관계를 장기 독재에 상당히 이용을 했었죠. 대표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있을 겁니다. 진보당 사건이 있고요. 이 진보당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사형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이걸 통해서 장기 독재에 이용을 했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4.19 뭐가 터진다? 혁명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4.19 혁명 이후에는 이 시기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억눌려 왔던 것들이 터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이제 무력 통일이 아니라 무슨 통일? 평화 통일 주장이 나타나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혁명 이후에 혁신적인, 그러니까 그 이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입장과는 다른 혁신적인 주장들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19 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부, 즉 장면 내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 건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경제 제일주의를 주장한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선 경제 건설, 후 통일 정책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 민간에서 있었던 평화 통일 운동에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그런 민간에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섭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5.16 군사 정변이 계기가 되는 거죠. 1961년에 있었던 거고요. 자, 이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자, 더 중요한 건 강력한 반공, 즉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던 남북의 교류나 남북의 대화를 주장하던 목소리들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고 이 박정희 정부 때에도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가 상당히 고조되는 모습들이 보였겠죠. 자, 이 당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북한의 그 당시의 기본적인 남한과의 관계 전략은 대남 혁명 전략입니다. 즉, 혁명을 일으켜서 남쪽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적대적인 긴장관계가 고조될 수밖에 없었겠죠. 남한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무장 간첩을 난파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게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게 바로 1968년입니다. 자, 이 1968년은 기억해 두실 게 베트남전이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전에는 우리 국군이 또 파견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968년에 시행되었던 무장간첩 난파 사건들 같은 경우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있는 미국군과 한국군이 이제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란 작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68년에 있었던 121 사태 라던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자, 이 121 사태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장간첩을 난파를 시켜가지고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까지
무장간첩들이 내려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무장간첩들의 목표가 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를 살해하기 위한 목표로 내려왔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하죠. 자, 당연히 긴장관계는 엄청나게 고조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1월 21일 이 사태가 있고 나서 이틀 후에 미국의 정보 탐색함인 푸에볼로함이 북한군에 의해서 납포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푸에볼로는 미국의 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북한과의 또 긴장관계도 엄청나게 고조가 됐었겠죠. 68년이 그만큼 1.12 사태도 있고 푸에볼로 납포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같은 경우는 10월이거든요. 이 10월에 있었던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있고 상당히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던 시기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0년대까지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남북관계가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요. 70년대가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변화의 핵심은 국제적인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간의 갈등, 즉 냉전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거의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닉슨 독트린이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대아시아 정책, 미국이 아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외교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원칙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직접적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워낙에 큰 피해를 받다 보니까 이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벗어날 수 있는 이제 모멘텀을 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이제 대결 구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냉전의 완화의 일환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중국이라는 건 타이완에 있는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의 어떻게 보면 거대 국가였던 중국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개선을 하면서 냉전이 점점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냉전 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남한 정권에게, 즉 박정희 정부에게 남북 대화를 권고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내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면요.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도 삼성 개헌 후에 민주화 요구가 당연히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권 차원에서의 정당성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경제 성장이라든지 반공 같은 거 말고 이제 새로운 무언가,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북한 같은 경우도 국내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60년대 후반 내내 지속해왔던 군사 도발이 결국엔 실패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엄청난 군사비가 낭비가 됐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후반이 되면 북한의 경제 발전이 서서히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당시 공산주의권 안에서 중국하고 소련 간의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소련 어떤 편도 들지 않고 좀 독자 노선을 펼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이어져 오던 중국이나 소련의 지원이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자, 요런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와 남한과 북한 간의 자기 입장 간의 변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뭘로 이어지게 된다?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드디어 남북 간에 뭐가 이루어진다?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0년대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뭐냐면 이산 가족과 같은 인도주의적 조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갈등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못 만나는 건 상당히 슬픈 일이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치적인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주의적인 내용들이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보면 좀 경색이 됐을 때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죠.
19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만남을 목표로 했던 겁니다. 이 남북 적십자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즉, 인도주의 단체들이, 남한 측과 이제 북한 측의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산가족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체제 경쟁을 하더라도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내면서 만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이 만남이 계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남북 정부의 상당히 주요 인사들이 비밀리에 접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71년에 이렇게 회담이 시작되고 72년까지 비밀리에 다양한 대화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4일에 갑작스럽게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1972년에. 그러니까 7월 4일에 서울과 평양에서 갑작스럽게 동시 발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정부 주요 인사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대화 결과부터 발표가 됐던 거죠. 그게 바로 7월 4일이었고요. 이 성명을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남북관계의 원칙을 정립했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자, 그리고 폭력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그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결국에는 뭘 이루어내자? 통일을 이루어내자 라는 원칙이 두 정부 간에, 그러니까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간에 결국엔 합의가 되고요. 이 원칙이 결국엔 발표가 되면서 72년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급진전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후 남북교류 협력의 기본 원칙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 자주, 그 다음에 평화, 민족, 대단결,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2년 7월 4일에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죠. 당연히 이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있은 직후에는 사람들이 야, 진짜 이대로 가면 우리가 통일을, 그러니까 이산가족도 만나고 통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관계 개선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의 전환을 통해서 남북 정권이 전부 다 자기 정권을 안정화시키고 강화시키는데 활용을 했던 측면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자, 관계 개선된 직후에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72년 10월에 10월 유신으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게 되고요. 자, 북한에서는 이때 사회주의 헌법으로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사회주의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까지 북한 정부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사회주의 수준으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72년에 그게 완성됐다고 선언을 하면서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 제정을 하는데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주체사상이라는 걸 이 헌법에 명문화합니다.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이제 권력을 그리고 정부를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건데요. 이 주체사상이 결국에는 김일성 유일주의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김일성의 영도에 따라서 북한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하나 실시합니다. 국가주석제고요. 이 국가주석제의 핵심은 주석이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 행정, 입법, 사법을 초월하는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이 주석에는 누가 임명이 될까요? 당연히 김일성이 임명이 되겠죠. 이때부터 김일성 같은 경우, 물론 그 이전부터 김일성 유일체제를 완전히 완성해 놓은 상황이긴 했지만 완벽하게 독재체제를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둘 다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 이런 분위기들, 관계 개선의 분위기들이 활용이 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독재체제가 강화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 간의 대화가 사실상 또 단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관계가 악화되는 여러 가지 충돌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때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엔 1980년대로 넘어가서 무슨 정부가 된다? 전두환 정부가 되죠. 자, 전두환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런 7.4 남북공동성명 같은 남북 간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대화와 합의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는 않는데요. 이 전두환 정부 내내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 원래 적혀있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나 북한 예술공연당 방문 행사처럼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는 일종의 이벤트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북한에 의한 도발 사건도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자, 1983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부 관료들을 끌고 이제 미얀마를 국빈 방문을 하는데요. 그 국빈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을 대상으로 북한이 테러를 저지른 일이 벌어져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폭탄 테러를 가까스로 이제 피해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꽤 많은 정부 관료들이 실제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1983년에 있었고요. 그 1983년 이후에 또 84년 정도부터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서 여기 위에 있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라든지 북한 예술공연단 방문 행사 같은 것들은 이제 또 80년대 중반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라는 게 상당히 진짜 어려운 게 이런 도발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면 당연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겠죠. 하지만 경색되었던 이 국면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또 급반전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급반전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런 순간순간의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지금의 남북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는 각자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충돌보다는 아무래도 평화, 협력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조금씩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갈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는 거겠죠. 자, 이런 거 말고도 또 도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칼기 테러 사건인데요. 대한항공기를 폭파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1987년에 있었고요. 이걸로 당연히 80년대 후반에 또다시 남북 간의 관계가 또 경색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83년에 이 테러 사건으로 경색되었던 국면들이 84년에 우리나라에 수해가 크게 났는데 북한이 이 수해 피해에 대해서 구호품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북한이 80년대 중반에 우리한테 구호품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구호품을 보낸 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87년에 칼기 테러 사건이 있으면서 결국엔 또 남북 경색 관계가 이어지게 된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관계가 노태우 정부 때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남한에서 민주화가 있었고요. 자, 국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태가 벌어지죠. 사회주의권이 결국에는 붕괴하게 됩니다. 1990년을 전후해서 중국은 그 이전부터 이제 개혁 개방에 나섰었고요. 소련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 동유럽의 여러 사회주의 정권들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들이 등장을 하고요. 동독이 결국은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현실 사회주의권들이 무너지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바람막이 같은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는 국제 세력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외교적인 고립도 상당히 심해지게 되겠죠. 특히 그 외교적인 고립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가속화시켰던 게 노태우 정부가 추구했던 북방정책입니다. 이 북방정책이라는 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사회주의권의 국가들 있죠. 이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즉 국교 수립을 추구를 했던 거고요.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성과를 거둡니다. 자, 그럼으로써 국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교적인 고립이 강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90년대 초에 외교적인 고립에 빠진 북한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던 남한 정부가 서서히 대화의 어떻게 보면 기회들을 갖게 되고요.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급이 높은 정부 관료들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회담의 결과가 요 세 가지입니다.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고요. 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이 됩니다. 자, 길죠? 자,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부릅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정립한 합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핵화 공동선언도 펼쳐집니다. 선언도 이루어집니다. 자, 유엔에 결국에는 동시에 우리가 1991년에 가입하게 된다라는 거, 이거 노태우 정부 업적을 다룰 때 상당히 중요한 업적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7.4 남북 공동성명의 통일 원칙 세 가지였죠. 자주,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이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 상대방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화 주체로 어떻게 보면 여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립을 해냅니다. 자, 그 남북 간의 관계라는 건 요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냐? 서로가 서로를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볼 수가 없죠. 우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한반도가 우리 전체의 영토인데 그 중에 휴전선 이북 지역을 지금 북한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을 그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 대 나라 사이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자, 핵심은 이거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자. 즉, 우리가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정식적인 뭐 외교, 국교를 맺을 수는 없지만 서로 그걸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상당히 중요한 특수관계로서 결국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다. 그런 것들을 지향할 우리가 관계다라는 걸 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결국 서로가 체제를 인정하게 되고요. 자,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하자라는 원칙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상당히 중요했던 건 뭐냐? 이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점점 이제 핵무기를 어떻게 보면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핵무기의 개발을 우리가 서로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까지 이뤄내게 됩니다. 즉, 아까 통일 원칙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주와 민족 대단결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런 상대방의 실체 인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평화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자. 그리고 핵무기는 절대 서로 보유하지 말자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자, 그게 92년까지의 상황입니다. 즉 80년대 후반부터 점점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92년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 협력, 교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죠. 자, 그런 분위기가 결국에는 핵 문제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3번 남북한 서로를 인정하다가 노태우 정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노태우 정부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고요. 이 관계 악화 부분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라는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비핵화 공동선언을 92년에 하긴 했지만 그 다음 해에 결국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 국들이 핵무기를 최대한 확산하지 않겠다,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한 이런 조약인데요. 이 조약을 탈퇴하게 됩니다. 93년에. 즉 탈퇴를 한다는 건 뭘 만들겠다는 걸까요? 핵무기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되겠죠. 자, 이 상황을 북핵 위기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북핵 위기라고 부르고요. 이 북핵 위기가 상당히 고조가 돼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개된 문서들 살펴보면은 문서들에서는 이 북핵 위기가 너무나도 심해지니까 북한에 대한 공습을 준비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즉, 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한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남한 정부를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우위에 서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핵무기 이야기는 계속해서 미국하고의 외교 관계로 해결을 보려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93년에 북핵 위기가 났을 때도 미국이 이게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겠죠. 자, 그 결과 결국엔 협상들이 이루어지고요. 1994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국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북핵 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네바 합의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체는 북한과 미국이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기존의 이제 핵시설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히 해체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가로 미국의 경수로를 지원을 해주겠다. 너희가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지원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북핵 위기가 정리가 됩니다.
즉, 이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남쪽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했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아둘 게 이 핵무기와 관련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협상 테이블에 이 핵무기 이야기를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과는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주로 다루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외교 전술 같은 것들을 취해 나간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또 배우게 될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고 나서 뭐 조금 아슬아슬하기는 하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조금 큰 문제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다양한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요. 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남한이 추구하는 대북 정책이 확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이고요.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우리 대북 정책을 보통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햇볕을 쫙 비춰가지고 북한이 알아서 두터운 외투를 벗게 하자라는 거죠.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대북 포용 정책 또는 햇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화해와 포용, 그런 것을 기본 태도로 해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증대하고 이걸 통해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하도록 해서 그걸 통해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과의 통일을 추구하자라는 거죠. 자, 이런 협력 정책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그러니까 소 한 500마리를 끌고 방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 500마리라는 게 뭐 크기는 하지만 약간의 상징적인 이벤트성이었던 거죠. 당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정주영 회장 자체가 북한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채감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이 북한 경제에 상당히 뭐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전망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소떼를 끌고 방북을 하면서 교류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협상이 물꼬를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또 시작이 되죠. 즉 98년이거든요, 이게. 1998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북한과의 교류가 훨씬 더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이런 햇볕 정책이라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지원이나 지지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자, 이러한 상당히 화해 무드가 꽃을 피웠던 게 바로 2000년에 있었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죠. 자, 남측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자, 당시 북측 정상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디에서? 평양에서 최초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을 하게 되죠. 두 번 썼네요.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남한이 추구하는 통일 방안과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 방안에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공통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으로의 교류 협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 교류 협력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화해 협력의 진전을 목표로 한 거고요. 자,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을 현실화시킨 게 이산가족의 상봉과 남북 교류 활성화죠. 다양한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교류도 이루어지는 데다가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80년대에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 있긴 했지만 이건 정말 소규모의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이었고요. 이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고 본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실제로 몇 차례 동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은 정권이 이어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노무현 정부도 기본적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펼쳤고요. 자, 그 과정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이라든지 금강산 육로관광, 그리고 개성관광,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조성, 그 다음에 다양한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2차 남북 정상회담도 2007년에 이것도 평양에서였죠.
14 남북정상선언이 채택되는 남북정상회담이 2차로 또 열리게 되는 거고요.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실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대북 화해 무드가 상당히 진척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대북 화해 무드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노무현 정부 시기였던 2002년에 좀 너무 이상하겠었죠?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제2차 북핵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무현 정부 시기에 다양한 남북 화해 협력 이런 것들이 추진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북핵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크게 됐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경에 북한이 결국에는 핵무기를 다시 재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보면 막으려는 국제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앞선 제1차 북핵위기, 즉 김영삼 정부 시기의 북핵위기에서는 북미 간의 대화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자, 이 제2차 북핵위기에서는 육자회담이라는 형태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육자회담이라는 건 남북한,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제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회담이었고요. 대략 3년 동안 다양한 어떻게 보면 시도들이 벌어진 결과 2005년에 결국에는 북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이 합의가 되는데요. 이게 또 2006년에 파기가 됩니다. 제1차 북핵 실험이 2006년에 진행되죠. 그러니까 2005년에 합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북핵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또다시 핵 문제를 둘러싼 또 갈등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게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찌 보면은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화해 협력 무드 같은 것들을 최대한 발전시킴으로써 이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그 당시 노무현 정부까지 어떻게 보면 흐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미국과의 대화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은 그거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체제 보장을 안정받기 위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말이 이상하죠?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핵을 들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협박을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 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이 핵 문제에 어떻게 보면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남한의 목소리를 좀 더 집어넣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중재자, 남한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자, 그거랑은 약간 다른 결이 그 다음 정부 때부터 이어지죠. 자,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시작 즈음에 북한의 핵 실험,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탄 실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고 북한에 이걸 제시를 하는데요. 핵심은 선 핵 포기. 그러니까 일단 핵을 먼저 포기를 해라. 그럼 과거 햇볕 정책 이후에 이어진 그런 경제적인 지원보다 훨씬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핵이라는 것 자체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남한과의 어떻게 보면 협상의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의 협상 카드로 계속해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핵 포기 후 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북한하고의 관계를 좀 악화시키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런 도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금강산에 관광을 갔던 관광객이 피살되는 사건이 2008년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관광이 이때부터 이제 중단이 되고요. 2010년에는 큰 두 사건이 있죠. 천안함 피격 사건과, 다들 본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한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아마 뉴스들이었을 텐데, 그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이런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런 대북 강경 정책들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 북핵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계속 북한이 핵실험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핵실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UN 차원에서 강경한 대북 제재를 취하게 되죠. 북한에 대한 경제적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인 제재를 취하게 되고요. 대북 제재가 실시된 직후 우리 정부에서는 그나마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던 교류협력의 결과물인 개성공업지구를 2016년에 폐쇄를 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간의 교류가 단절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촛불 집회를 통해서 탄핵을 어떻게 보면 성공시키고요. 그 탄핵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초기에는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어떻게 보면 관계가 그렇게 썩 말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민주당 정권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모멘텀을 이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평창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교류를 계기로 해서 남북과의 상당히 다양한 교류들이 지속되게 되고요. 2018년에는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이 4.1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기에 되죠. 물론 그 이후에 상황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북한과 미국 간의 핵 문제를 둘러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하지만 결국 하노이에서 그런 것들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또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의 관계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기다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는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진짜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를 우리가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남북기본합의서에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다시피.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존재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들, 그리고 적대적인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들이 워낙에 많았다 보니까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그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시켜가지고 그 적대적인 관계를 충돌로 이어갈 거냐 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그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무력 충돌 같은 것들. 결국엔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고 화해나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지향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겪어왔던 다양한 지금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모멘텀의 변화를 가지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야지만 앞으로 남북관계를 볼 때 앞으로의 전망들을 조금씩은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북핵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입장과 남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미묘하게 다른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속에서 핵과 평화의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미국한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핵이라는 카드를 휘두르고 있는 북한이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위험 국가를 어떻게 최대한 억압을 하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위험 요소로서 제거를 시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또 미국이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남북과의 교류 관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또 나가야 된다는 거.
되게 미묘한 지점들을 잘 정리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선생님 사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선생님 사설이 많이 들어가긴 했으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남북관계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들을 좀 지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관점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